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입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이 그 수사지휘권 발동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반응했다고 나오던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한테 굉장히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추미애 장관이 제가 봤을 땐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제 사실상 받아들인 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추미애 장관은 이 일에 대해 가지고 직권남용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직권남용 미수가 아니라 이제 직권남용 기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앞으로 이런 어떤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을 전가의 보도식으로 쓰는 이런 상황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뀌는지 하면은 아주 엄중한 법의 판단을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거 외에 지금 이번 주,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파동이 이제 가시지 않는데요. 정부에서 노영민 실장 집 팔게 한다고 5만 가지 액션이 다 나왔는데,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민주당 의원들, 뭐 다주택자라고 하는 사람들 집 팔고, 그리고 뭐 노영민 실장 이런 사람들 집 팔고 해가지고 도대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수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한 100개 될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어떤 정책이 나오기 전이나 정책이 나온 후에 청와대 참모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그 정책의 효과를 기대해가지고 이제 무조건 떨어지겠구나 해가지고 떠밀려서 파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팔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저 사람들이 시키지 않아도 파네? 그러면 진짜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가지 욕을 다 들어가면서 이제 판 것이기 때문에 진짜 팔기 싫었는데 팔았구나, 그냥 여론의 압박을 못 이겨서 판 것이지 집값이 내려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판 건 아니구나 라는 인상을 많은 국민들이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게 파급 효과라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민주당이, 그리고 노영민 실장이 욕 덜 먹기 이제부터 뭐 요 정도의 의미가 있을 뿐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다른 정부에서 보통 주택 그 정책을 한다 하면은 보통 뭐 30만 호 공급하겠다, 뭐 100만 호 공급하겠다, 이 정도가 돼야지 시장의 메시지가 되고 공급 물량에 따라 가지고 기대 심리가 발동해 가지고 집값 하락에 이제 가능성이 생기고 이러는 건데, 이 정부는 지금 신나게 그 다주택자 중에서도 이제 고위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때려잡으면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잘해야 100채, 많으면 1000채 정도 공급하는 것으로 공급에 대한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또 공급대책도 세우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공급대책, 자, 지금 서울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그린벨트를 풀던지 아니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풀던지,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살고 있는 상계동이 그렇죠. 상계동 주공아파트 창동까지 해서 19개 단지가 있는데 19개 단지 중에 딱 1개 단지, 8단지만 재건축을 하게 되었죠. 안전진단에서 심각한 이상이 나와가지고. 그거 외에 다른 단지들은 이제 33년차 아파트가 됐습니다. 안에 이제 배관 같은 것들이 녹슬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판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배관 공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재건축 재개발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런 장기 수성 충당금 같은 거 아껴가지고 나중에 재건축에 들어갈 것이냐, 이 고민이 이제 생기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배관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교체를 완료했어요. 이러면 사실 이거 나온 재건축할 때 전부 다 비용이거든요. 아파트 그냥 바로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수선을 많이 하게 되면은 수익성이 떨어지게 돼 있는데, 공급대책 지금 막아버린 상태에서 얼마나 더 이게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뭐 제가 봤을 때는 특단의 공급대책이 나올 것 같지도 않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제 공공임대주택 이야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민주당에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랑 그리고 그 실제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수요는 완전 차이 난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면은 사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 집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수요는 뭐 겹치는 수요도 있겠지만은 따로 가는 수요인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공공임대를 늘리면은 이 주택난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차라리 싱가포르 같이 그 환매 조건부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은 모르겠으나, 저는 글쎄요, 공공임대 갖고 잡을 수는 없다. 그리고 다주택자 때려잡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는 주거 양태가 가정별로 달라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뭐 한 가정에서 뭐 한 25살, 6살 때까지 대학 졸업하고 남자로 치면 군대 갔다 오고 이 다음에 결혼하기까지의 기간이 한 2, 3년 정도만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였지만은 지금은 자식들이 25, 6살에 이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가지고 사실상 한 결혼하기까지는 한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한 가정 내에서도 2개의 주택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뭐 일하러 가기 위한 자식, 그리고 부모들이 원래 거주하던 집이래 가지고 생길 수도 있고, 뭐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1가구 2주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뭐 본인이 지방 근무를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이 만약에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뭐 지금도 뭐 세법상으로는 1가구 2주택 그런 특수한 경우를 봐가지고 완화시켜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노영민 실장이나 아니면 고위공직자들에게 1가구 2주택 그 잣대를 들이댈 때는 그런 거 고려 안 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장만 집안에 근무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서울에 있는 경우, 뭐 국회의원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하나의 주택은 자가 보유를 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러면은 세를 얻으라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세를 얻은 집의 주인은 다주택자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도 자기 살 집 있고 세를 주기 위해 가지고 산 집이 있으니까 다주택자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를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다주택자가 돼야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보면은 민주당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겠다, 비정규직 제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는 게 지금 조금씩 증명되고 있잖아요. 저는 주택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국민이 다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가 된다고 하면요, 세를 얻어야 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를 얻어야 되는 사람은 누군가가 잉여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세를 주는 것인데 세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대한민국에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안 되는 분들, 하지만 전셋값 정도 아니면 월세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돈을 주고 그 주택을 사서 다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세를 얻을 수 있는 건데, 다주택자가 다 사라지고 다 1주택자가 되면 내 집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내 집에 내가 살면서 세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세 월세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한 10억 하는 집이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다주택자를 때려잡아가지고 한 7, 8억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새들은 월세 사시는 분들이 그 주택을 바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돈 모으는데 10년, 20년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좀 모순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은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다주택자 아무리 때려잡으려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글쎄요, 또 모순된 정책이 뭐냐면은 지금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주식 투자는 그럼 하라는 것이냐. 원래 돈이라는 것이 이게 유동성이 넘쳐나게 되면은 어디론가 쏠려가게 돼 있어요.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주식을 지금 투자하려고 하니 2023년부터 지금 세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식 양도세를 이제 물린다고 해요. 예를 들어 주택에 투자할 만한 수요가 주식으로 옮겨가게 되면요, 그것도 억대의 자금이에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억대의 자금을 이전했을 때 그 억대의 자금을 이전해서 만약 수익이 나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소위 말하는 양도세 기준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양도세 적용 대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과연 이런 주식 투자로 이전을 하겠느냐, 저는 아닐 거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부에서 이 주식도 옥죄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옥죄고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무슨 뭐 시장으로 돈이 흘러갈 겁니다. 뭐 사채 시장이 되려나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가 저는 대한민국의 그 경제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하다 보면은 한 2년쯤 뒤에 대선 치를 때쯤이면은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게 되죠. 뭐 사실 이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법안을 낼 때 보면은 굉장히 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 박주민 의원이 또 이제 전세 무제한법이라는 걸 거의 만들었는데, 아니 전세를 무제한으로 가고 전세 금액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정신 나간 집주인이 전세를 줍니까? 그러니까 사실
무제한 전세법이라는 그 박주민 의원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선의에 의해서 만든 걸 수도 있겠지만은 거꾸로 그게 입법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세 없애는 법이에요. 아무도 전세 안 줄 거예요. 예, 그러면은 또 전세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주고 하던 많은 일반 시민들은 피해를 입겠죠. 예. 제가 항상 비유하지만은 프랑스의 혁명가라고 자칭했던 로베스피에르가 집권한 다음에 막 적폐청산한다고 난리치고 그러다가 정작 경제에 대해 가지고는 우유를 싸게 먹게 만들어라 했더니만은 우유 가격을 통제하고 그랬더니만은 아무도 우유를 안 만들고, 그래서 우유를 안 만드니까 우유가 희소성이 생겨가지고 우유 가격이 올라가고, 이 악순환이라는 거, 로베스피에르 같이 자기 잘난 척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제 실패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에는 정권을 내주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 가격 통제책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이거는 산으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앞으로 경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날 텐데, 당장 뭐 문재인 정부가 공급 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그린벨트를 풀고 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 하더라도, 글쎄요, 이게 공급이 되려면 최소한 4년 정도 되는 시간이 걸릴 텐데 그때까지 부동산 가격이 내릴 이유가 딱히 없다는 거. 예, 제가 얘기했지만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때려잡아 가지고 이 주택 공급난에 있어 가지고 한 500채 1000채 공급하면 다행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미 서울에 그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 비율이 46%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수요 속에 나는 좀 새 집에 살고 싶다, 지하주차장도 있고, 예? 시스템 에어컨도 달려있고, 뭐 이런 좀 새로운 주거, 좋은 주거 환경에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이 정책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대한민국에 그렇게 따지면은 차량 보급률은 뭐 높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차량 보급률이 높지만은 신차 수요는 꾸준히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택에 대해서도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꼭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 갑자기 어느 날 신차 보급을 막아버리고, 야, 중고차 시장 가보니까 중고차 많더라,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불만을 갖겠죠. 아니, 나는 새 차 사고 싶은데, 나는 오히려 차를 오래 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새 차 사고 싶고 이런데 새 차를 왜 못 사게 하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내가 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내가 한 30년 40년 한 집에서 거주하고 싶은 사람이라면은 사는 김에 좋은 거 사고 싶고 사는 김에 새 거 사고 싶죠. 근데 그 수요 자체를 뭐 다 투기 수요다 이렇게 몰아버리니까 굉장히 화가 난 분들이 많겠죠. 대한민국에 새 집을 살 수 있는 권리, 자유,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없어졌다는 거. 특히 서울에서는 새 집을 사고 싶으면은 내 직장이 광화문이라 하더라도 동탄 가서 살아라. 네, 새 집을 사고 싶으면은 내 직장이 강남인데도 어디 파주 운정신도시가 살아라. 내 직장이 여의도인데도 어디 양주 가서 살아라. 이게요, 새 집을 살기 위해 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광역버스랑 지하철로 출퇴근에 갖다 부어야 되는 그런 직주 거리의 문제라 그러면요, 젊은 세대들은 아주 가혹한 그런 어떤 양자택일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예. 서울에 비싼 돈 내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서울의 구축 아파트 어떻게 살든지, 아니면 경기도 가가지고 신축 아파트 살든지, 뭐 이런 이상한 양자택일을 강요받을 것이 아니라 서울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빨리 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하여튼 문재인 정부 덕분이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살고 있는 상계동도 이제 보면 평당 3천만 원을 넘어서는 주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택이 3천만 원의 가치가 되어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신축이 없으니까 구축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주택이 더 나아진 건 없고 나날이 낡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이건 뭔가 가격 정책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제발 이런 걸 깨달아 가지고 앞으로는 젊은 세대가 주택 구입에 있어 가지고 이런 고민을, 양자택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녹화를 마치면은 저 앞에 KBS 가가지고 최민희 의원님이랑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즘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패널들 손을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검찰 법무부 갈등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막 하던데,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궁금해지는군요. 어제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최민희 의원님도 그 법무부 알림이라고 해가지고 최강욱 의원이 공유했던 그 문자를 같이 공유하셨다 급하게 지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디서 그 문자를 습득하셨다고 할까요? 아마
최강욱 의원처럼 어딘가 누가 올린 걸 퍼왔다 이렇게 말씀하겠는데, 뭐 최순실이 가지면 안 될 문서를 가지면은 국정농단이고, 본인들은 그래도 된다는 생각은 아니겠죠. 민간인이 그런 어떤 정부의 중요한 공식 문서들을 먼저 유출해가지고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최순실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